아직 시험 진도는 다 나갔는데 교과서 안 본 반이 있어가지고 잠깐 교과서를 짚어주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7단원, 8단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7-1단원이고 단원명은 생물 다양성과 유지 중에 지질시대와 생물의 변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화석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이런 걸 배웠었죠. 우선은 생물이 죽어야 되고 그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합니다. 왜냐면은 부패가 되면은 이제 화석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퇴적물이 그 위에 빠르게 쌓여서 고압을 받은 다음에 화석이 되고 그 이후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 깊숙이 있던 화석들이 지층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뭐 풍화나 침식 등에 의해서 그 퇴적물들이 굳었던 게 깎여 나가고 화석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생물은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해가지고 개부터 종까지 해서 개가 가장 큰 범위, 그러니까 동물, 개 이런 거고 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개부터 종까지 종속 과목 강문계로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워낙 자세히 다뤄서 그렇게 크게 보진 않겠지만 지질시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화석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생물이 살았으며 어떤 환경에 어떤 기후였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질시대를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었고 각 시대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잘 확인해 두세요. 여기 보면은 남세균이 출현해서 광합성을 하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육상으로 생물 진출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뭔지 잘 체크해 두세요. 선생님 그 뼈나 단단한 골격이 있어야만 화석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누가 해줬는데 우리 공룡 발자국을 보고도 화석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화석이라는 것의 정의가 그 당시의 환경이나 생활 양식, 뭐 기후 등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들을 화석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 역시 화석이라 하는데 마찬가지로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남세균이 퇴적물과 함께 굳어가지고 화석이 된 거를 얘기를 하는데 남세균은 비록 딱딱한 골격이나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가 스트로마톨라이트거든요. 그 당시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므로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세로축은 농도 1로 했을 때 현재 대기 중의 산소 농도 비율이고 모든 그림과 그래프를 잘 봐두세요. 과학은 그래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축이고 세로축은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비율인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광합성이 시작된 이후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증했고 대기 중 산소 농도의 급증함에 따라서 산소 원자가 세개 합성된 오존층이 형성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자외선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생물의 육상 진출이 가능했다. 이 점 확인해 주세요. 이 점 확인해 두시고 여기 보면은 자 보면은 이게 시간 순으로 써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에 삼엽충 등 다양한 무척추동물 번성, 갑주어의 등장 그리고 나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풍부해져서
생물의 육상 진출, 그리고 양치식물 등의 등장. 이후,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거죠. 이후, 어류, 양서류, 번성, 양치식물 쇠퇴, 거시식물 출현.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가 있어요. 보면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도 확인을 해두시고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림 모든 걸 다 확인해두시고 문제도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신생대 역시 잘 알아보시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앞에서 말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멸종이라는 게 지질시대엔 총 5번 일어났는데 어떤 연도에 일어났냐 그런 걸까진 중요하지 않지만 대멸종이 갖는 의의가 뭐냐면 처음에는 처음과 끝을 봅시다. 처음과 끝을 보면은 생물 수가 종류가 굉장히 적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물 종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점진적으로 봤을 때 생물 종의 다양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근데 대멸종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시점들을 보면은 대멸종이라는 거는 뭐 운석 충돌이나 화산 활동 등에 의해서 갑자기 생물이 많이 죽는 그 종이 많이 멸종을 한 걸 대멸종이라 그랬었는데 대멸종 할 때 보면은 대멸종 당시에 그 일시적으로는 생물의 수가 급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멸종 이후에 생물 종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늘어나죠.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미 8단원에서 배웠는데 대멸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은 뭐 운석 충돌 아니면 화산 활동 아니면 뭐 판게아의 이동에 따른 그것도 뭐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큰 변화가 있으면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맞게끔 변이가 일어났을 거고 그 변이가 누적됨에 따라 진화가 일어났을 거잖아요. 자연선택설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종의 분화입니다. 종의 분화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였던 종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이 다양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말에 주의하세요. 일시적으로 대멸종 당시엔 일시적으로 생물 수가 급감했던 건 맞지만 점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생물의 수가 증가하는 계기가 된 게 맞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7-2로 넘어갑시다. 7-2를 보면은 7-2는 자연선택설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프린트를 채워서 크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변이,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 했는데 예시에는 뭐가 있는지 프린트 잘 살펴보시고 비유전적 변이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말했었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자연선택설의 과정 여러분 다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연선택설 이렇게 있고 슈퍼박테리아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 슈퍼박테리아가 생기게 된 경우에도 이제 프린트에서 다뤘지만 자연선택설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자연선택설 따로 안 달아줘도 되겠죠. 이 문제도 한번 봐보시고 여기 보면은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이 있다.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엔 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전체 종의 수, 말 그대로 종이 얼마나 있는지. 유전적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한 개체군에 속하는 생물들이 지닌 다양한 유전적 변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유전적 변이. 그러니까 변이라는 것 같은 변이의 경우에는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가 있지만 유전적 변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변이의 방식 우리가 배웠던 거 살펴보면 돌연 변이와 유성 생식이 있다. 그래서 유전되는 과정 중에서 서로 다른 형제를 가진 개체가 돌연 변이나 유성 생식에 의해 생성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 개체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갖게 되는 다양성을 유전적 변이라 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프린트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프린트에 있는 말로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생태계 다양성이 왜 생물의 다양성의 구성 요소인가를 가볍게 살펴보면은 우리 여우를 예시로 봤었는데 북극의 같은 여우라는 종이라 하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북극 여우는 짧은 귀를 갖고 열방출을 막기 위해 짧은 귀를 갖고 사막 여우는 큰 귀를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 역시 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구나.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이런 문제도 한번 스스로 세워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아마 이거는 다 풀었을 거예요. 만약에 풀지 않았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영상을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7단원은 끝났고요. 잠시 쉬셨다가 8단원 보시면 되겠습니다.